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사 2008년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지없이 1번부터 이렇게 좀 차례대로 나갈 거고요. 매회 이게 과거나 현재나 그러니까 그 해를 기준으로 본다면, 물론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한번 이제 접했던 그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해를 이제 우리가 실전 시험을 봤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평이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과거 기출 문제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요, 그 같은 주제가 빈출되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똑같진 않은데 주제들이 좀 빈출돼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를 좀 애정을 갖고 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제시문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제시문이 변형돼 갖고 다른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얼마든지 염두에 놓고 문제를 보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밑줄 친 A, B, C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사실 뭔가 이렇게 제시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사실상 시대 구분을 알 수 있느냐, 자, 그런 문제죠. 자, A층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겠습니다. 자, A층에 보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돌보습, 돌갱이 등 석기류와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됐다. 이거 어느 시대입니까? 빗살무늬 토기 딱 봤을 때 이건 신석기 시대구나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굳이 뭐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자, BC 8000년경부터 자, 이렇게 신석기 시대가 시작됐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시면 B층에는, 자, B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B층 보시면 기둥구멍이 있는 장방형의 주거지에서 단달돌칼 민무늬 토기 등이 다수 발굴되었다. 청동기 시대죠. 청동기 시대. 자, 그래서 BC 20세기에서 15세기. 굳이 몰라도 뭐 상관없죠. 그래서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A층, B층, 이제 C층. 자, C층 보시면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철기로 만든 농기구가 다수 출토되었다. 대략 BC 4세기경. 그래서 철기 시대죠. 철기 시대. 그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정리해놓고 이제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 겁니까? 오래된 거고, 이렇게 올수록 이제 계속 쌓인 거잖아요. 신석기 시대 유물이 쌓이고, 또 청동기 께 쌓이고, 철기 께 쌓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올라올수록 최근 거, 밑으로 내려갈수록 오래된 겁니다.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1번 선택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층이 B층보다, 그리고 B층보다 C층이 지표면에 가깝다. 그렇죠. 이쪽이 지표면에 가까운 거죠. 계속 누적된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올수록, 여기 위로 올라올수록 이쪽이 이제 지표면이다 이거예요. 지표면. 일로 더 내려갈수록 이제 더 밑에 쌓여 있는 거죠. A층과 같은 시기의 유적은 주로 내륙의 산지에 분포하고 있다. 자, A층은 여러분들 어디였습니까? 신석기 시대죠. 자, 신석기 시대는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해안가, 그죠? 자, 강가나 주로 해안가에 이제 주로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물론 내륙 있죠. 내륙 지방이 물론 구석 시대도 나오긴 합니다만, 내륙 산지에서 이렇게 곳곳에 유적이 분포하는 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죠.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B층의 유적을 남긴 사람들은, 농경 정착 생활을 하며 취락을 이루었다. 그쵸. 이때부터도 이제 신석기 후반부터 농경이 시작되잖아요.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C층과 같은 시기의 유적에서는 C층, 철기시대, 세용동건과 잔문이 거울, 맞는 얘기죠. 만약에 지금 세용동건과 잔문이 거울 하면 철기시대고, 이제 비파형 동검하고 비파형 동검과 그 다음에 거치무늬 거울 하면 청동기 시대로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치무늬 거울. 자,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정문서의 내용을 통해 추론한 통일신라 사회의 모습으로 잘못된 것. 이거는요, 제시문을 모르더라도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정문서라고 아예 줘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나 최근이나 보면은요,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출제자가 되게 많이 배려해 줍니다.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게 나와요. 물론 공부해도 못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부하면 맞출 수 있게 나오죠. 그래서 신라 장정이라고도 하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내용 보시면은, 이건 사실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다른 문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제시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체크하시냐면,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인구수, 그죠? 호화 인구수, 면적,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소, 말. 자, 이런 것들 수요가 기록되어 있다. 자, 가구는 몇 등급으로 구분한대요?
9등급. 인구는 남녀별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몇 등급이요? 6등급. 이런 것들이 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종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략 10호가량의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편성됐다. 자연촌락을 행정단위에 맞게 편성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촌락 다수를 관할하는 뭐가 보이는데요? 촌주가 관리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촌주. 지금 이거 문제 함정 팠습니다. 촌주. 그러니까 답을 줬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매 3년마다 조사하여 갱신했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 이거 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라 제시문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외적인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933년 자 1번 동대사죠. 동대사. 자, 동대사 정창원. 자, 여기서 발견된 겁니다. 자, 정창원에서 발견됐고요.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어디의 현황을 나타내고 있냐면 서원경 인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두세요. 서원경 인근 마을이에요. 자, 인근에 대한 현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거 다 함정팔 수 있어요. 이 부분.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동력이 국가의 주요 수치 대상이었다. 그렇습니다. 이걸 왜 만들었겠어요? 조세를 부과하고 노동력을 수치하기 위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위한 근거였다. 체크해 두시고요. 그래서 조세를 수치하고 그 다음에 노동력, 그러니까 조세 수치와 노동력을 발음해야 돼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조세를 수치하고 노동력을 수치하기 위한 하나의 과세 기준이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위한 근거였다. 자연촌락의 기반이 행정촌을 편제하였다. 제가 제시문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나무와 가축도 국가 수치 대상으로 파악되었다. 나와 있잖아요. 뭐 뽕나무, 잣나무 이런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소, 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직접 지배를 받고 있었다.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촌주가 관리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상당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평이한 문제. 아무래도 최근 거보다는 과거 문제가 좀 쉽기 쉬워요. 그래서 객관적인 난이도는. 자, 3번도 되게 평이한 문제입니다. 3번. 발해. 자, 발해. 발해를 묻고 있죠.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고려 국왕임을 자처하였다. 그쵸? 저 발해는 여러분들 고구려 장군 출신이죠. 고구려 출신이에요. 대조영이 건국했잖아요. 고왕. 그래서 대조영이 건국한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이 있습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이런 문화적 요소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 이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모방한 요소가 있죠. 모방적인 요소가. 당나라를 모방한 요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 구성에 있어서도 이원적 구성을 이루고 있죠. 주민 구성에 있어서도 이원적 주민 구성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지배계층은 고구려 계통, 피지배계층은 말갈 계통이었죠. 말갈 계통. 그래서 이런 것들. 자, 발해는요, 여러분들 왕의 업적 물어보면 세 분만 알고 있으면 거의 여기서 다 갈립니다. 무왕, 문왕, 선왕. 자, 물론 한 분 더 기억하면 좋죠. 이분 고왕이죠. 고왕. 고왕. 자, 이렇게. 그래서 대체적으로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건 무문선에서 다 갈립니다. 그래서 무왕, 뭔가 이렇게 무력을 좋아할 것 같죠.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했다 그랬잖아요. 고구려를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해서 멸망시켰기 때문에 당나라,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 의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장문효를 시켜갖고 당나라를 공격한 게 이게 무왕 때 일이에요. 자, 문왕 때는 어떻습니까? 당나라와 교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함정으로 많이 팝니다. 두 분. 그래서 이거는 당나라, 신라하고 친선을 도모하죠. 자, 선왕 때는 어떻습니까? 중국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동방에 위치한 강성한 국가다.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전성기 때입니다. 해동성국. 전성기 때죠. 자, 그럼 뭐가 틀렸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왕 때에는 당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으면서 정치체제를 정비했다. 맞는 얘기예요. 무왕 때에는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하여 해동성국이라 불렸다. 이것만 알아도 풀 수 있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발해 유적지에서는 온돌장치나 돌방무덤 등이 발굴되었다. 이게 바로 이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고구려에서 썼던 양식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온돌장치라든가 이런 무덤 같은 것들. 모주림, 천장 모주림 구조 이런 거. 됐죠?
자, 4번 굉장히 빈출 문제예요.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역사서의 편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게 고려 인종 때 이제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에 나오는 거, 충렬왕 때 나오는 이 삼국유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제왕옹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뭐 동명왕편이라든가 이런 거 잘 함정팝니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는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역사서로 이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다소 좀 합리적인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저술된 겁니다. 합리적 유교사관. 이제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잘 구별해야 돼요. 이 첫 번째 요거 두 개 구별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 측에 있는 것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되게 좀 민족적입니다. 굉장히 자주적이고 굉장히 민족적이에요. 자주적이고 굉장히 민족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삼국유사 같은 것들은 불교적인 색깔이 굉장히 아주 뚜렷하죠. 그 다음에 이 신라 향가 14수가 여기 전하고 있죠. 물론 뭐 당군 신화도 최초로 수록된 거고요. 이건 뭐 종종 나올 거예요. 자, 보시면은 삼국사기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기전체. 그래서 본기, 왕의 업적, 지, 열전, 연표 이렇게 구성하는 걸 이제 이걸 기전체라 그러죠. 제왕옹기는 뒷부분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중국 중심 사상을 극복했다, 좀 자주적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했다라는 건 삼국사기입니다. 이거 많이 함정파는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삼국유사는 우리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고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었다. 그렇죠. 단군 신화를 최초로 수록한 게 그 삼국유사입니다. 동명왕편 이런 것들.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서사시로 고구려의 전통을 중시하였다. 굉장히 자주적이죠. 굉장히 민족적이죠. 그렇죠. 됐나요? 자, 제왕옹기가 틀린 걸로 나왔으니까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왕옹기도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하고 마찬가지로 고려 충렬왕 때고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상권과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과 학원으로. 그래서 상권에는 이제 중국 역사를, 그래서 이제 운율시로 읊은 거예요. 운율시로 둘 다 중국 역사. 그래서 여기 학원에는 이제 우리 역사를 여기서 이제 운율시로 언급하고 있죠. 읊고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은 이제 이 선택지 4개 다 해서 요 정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공통점들. 자, 5번 백두산 정계비. 자, 간도 기성 문제를 야기했던 백두산 정계비 사건. 이것도 조금만 공부하면 사실 지금까지 볼 때는요, 굉장히 난이도로 볼 때는 되게 쉬운 겁니다. 이제 딱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볼 때는 되게 쉬운 거예요. 난이도가. 물론 모르면 못 풀죠. 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백두산 정계비 사건. 자, 이거는요, 우리 이제 조선과 이 청나라 간에 국경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 조선 상인들이나 이 사신들이 많이 왕래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경선에 대한 어떤 이 관념이 사라지다 보니까 청나라 측에서 먼저 조선에 요청합니다. 국경선을 명확하게 확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청나라가 국경선을 이제 확정해야 된다고, 확정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이제 조선 숙종 때죠. 1712년에 백두산에다가 경계비를 세워요. 그 백두산 정계비예요. 그래서 경계선을 확정하는데 이 정계비에다가 어떤 문구를 새기냐면은 양쪽의 국경선은, 양국과의 국경선은 동쪽으로는 토문강, 동이 토문, 서쪽으로는 압록강으로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서위, 압록. 그러면 이제 지도를 조그맣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면은요, 여기 서쪽으로는 여기 압록강. 그럼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이게 도대체 토문강이 뭐냐 이거예요. 토문강. 이게 여기 두만강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부여 있잖아요. 부여가 건국됐더니 여기 만주 송화강 지류에 여기 이게 토문강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되냐면은 20세기 들어갔고 19세기 말에서 20세기 들어갔고 간도 기속 문제가 벌어집니다. 간도. 그러니까 위쪽이 간도니까 북간도. 자, 간도 기속 문제가 이제 야기되는 거죠. 그래서 이 20세기, 19세기 말에서 20세기쯤 가면 우리나라도 소위 말해서 우리 조선
소위 말하면 족밥이죠. 그렇죠? 힘이 없잖아요. 근데 청나라도 거의 뭐 족밥이에요. 184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아편 전쟁 거치고 뭐하고 하면서 청나라도 점점 기울어요. 그러니까 조선이나 청나라 둘 다 힘이 없어요. 근데 요거 토문강. 이 토문강이 어디냐 해석을 둘러싸고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다, 토문강이. 그래서 이게 우리 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청나라는 뭐라 그럽니까? 이 토문강이 두만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일본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 청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이쯤 되면 우리 조선도 힘이 없으니까 외교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청나라가 일본에다가 만주에 철도 부설권을 주는 대가로 둘이 간도 협약을 맺고 요 북간도 땅, 요 간도 땅을 이걸 이제 청나라를 귀속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요게 그 사건의 얘기예요. 자, 숙종 때 일단 1번 틀렸네요. 청나라 사람의 계속되는 국경 침범 문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조선 측에서 청나라에 요청한 게 아니라 방금 뭐라 그랬어요? 청나라에서 조선에 요청했다고요. 숙종 때 조선과 청나라 두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한 뒤 세웠다.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동쪽 경계인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우겼다. 여긴데, 그러니까 여기 원래 우리 땅이에요. 그러니까 자, 백두산 정계비에 기록된 토문강을 송화강 지류로 해석하면 북간도 지역은 여기 우리 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좋은 문제인데 되게 쉽게 해놨죠. 자, 6번부터 이쪽 지우고 여러분들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설명이 기네요. 자, 핵심 위주로 가면 좋은데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6번. 자, 이 도서 딱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1866년 로즈 제도, 프랑스 병인양요. 자, 병인양요를 딱 알 수 있죠. 이때 이제 많은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 갔죠. 그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가 프랑스 함대에 약탈됐다. 뭔가 뭐 외교장갑 등이 불타고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뭡니까? 조선 왕조 의궤를 말하죠. 조선 왕조 의궤. 자, 의궤는 어디 쓴 거냐면요. 책이에요, 책. 근데 이게 국가의 어떤 중요 행사라든가 의례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중요 행사 이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림하고 글로. 칼라. 굉장히 우수성이 높죠. 칼라예요. 중요 행사를 이제 기록한 거예요. 아주 막 색깔도 이뻐요. 답을 제가 얘기했죠. 조선왕조 의궤. 2011년에 5년 만기로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한테 소유권 인정해 준 게 아니라 5년 단위 임대 형식으로 이 의궤하고 포함해서 이때 약탈한 거 5년 단위 임대 형식으로 반환했습니다. 형식으로 이걸 반환했어요. 이 당시에는 아직 반환이 안 됐던 거죠. 이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자, 기타 승정원 일기하고 조선왕조 실록도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여러분들 세계 문화유산 이런 것들 있죠. 세계유산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종종. 문화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국보니 아니면은 뭐 있잖아요. 보물이니 이런 것들은 엄청 많죠. 근데 세계 문화유산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거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세계유산. 자, 7번. 조선 전기농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선 전기농업이에요. 그러면은 틀린 답이 뭐가 있겠어요? 조선 후기께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고려 때 있거나 하겠지만 고려 때하고 고려 말하고 조선 전기하고 좀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를 함정으로 넣겠죠. 견종법이 널리 보급됐다. 노동력을 절감했다. 이건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예요. 자, 그래서 조선 후기는 주로 이렇게 견종법이 널리 보급됐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뭡니까?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거예요. 이항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도 조선 후기입니다. 모내기법. 고려 말 및 조선 전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남부 일부 지방에서만 남부에서만 그러니까 남부 일부죠, 일부. 남부 지방에서만 이제 이항법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뭐예요? 모내기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평지가 있어야 되고 기후가 따뜻해야 되고
물을 댈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을. 그러다 보니까 고려 때나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수지라든지 수리시설 같은 것들이 확충이 안 됐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양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부 쪽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평원도 많고 따뜻한 남쪽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낙동강이라든가 이런 강도 있고,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만 이제 이양법이 시행되다가 조선 후기 되면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 갖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죠. 자, 12법이 발달했다. 남부지방의 모내입법이 보급되어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여러 지역 농민들의 실제 경험을 수집하여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됐다. 농서에 대해서도 종종 시험 문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고려말 이제 농상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농상지표. 이제 농상지표. 이거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원나라 농법을 소개한 거예요. 이암이 들어갔어요. 이암. 원나라 농법을 소개한 거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이제 만든 게 조선 세종 때죠. 그래서 조선 들어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에 조선 초기에 세종 때 농사직설. 그 다음에 이제 농가집성은 이제 후반부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농가집성.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8번.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중인과 서울층의 성장과 더불어 이른바 위향인들의 문학 활동이 활발해진다. 이런 게 어렵죠. 그렇죠? 다음 중 위향인들의 작품이 아닌 것. 자, 위향인이 뭐냐면은요. 이제 양반 사대부 위향인, 황이 아니라 위향인.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가 아닌 중인 이하 신분계층을 다 위향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양반 사대부들 있죠. 이 사대부가 아닌 중인 이하 신분들, 이걸 다 그냥 묶어갖고 그냥 위향인이라 그래요. 위향인. 여기에 대동야승 있죠. 대동야승 혹시라도 들어본 적도 있을 분들도 있습니다. 국어 좀 공부하신 분들은 대동야승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 저자들이 만든 잡록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되게 여러 저자들이 만들었는데 작자 미상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위향인이다 아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위향인들의 작품이에요. 규사, 이진택, 연조기감, 이진흥, 호산외기, 조일용, 이런 것들 다 모르더라도 이런 거 사실 공부 안 했으면 맞출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동야승이 이게 뭔가 내가 국어 때 뭔가 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이런 좀 감이 있어야겠죠. 자, 조선시대 과거제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9번.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렵다고 하기보다는 이것도 만약에 대동야승을 알았으면 그냥 거저 먹는 건데 모른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생뚱맞죠. 이런 거 실제 시험 볼 때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합니다. 조선시대 과거제도. 자, 과거제도에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과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문과, 그 다음에 이제 무과, 잡과 이렇게 있죠. 잡과는 기술관을 선발하는 거고요. 이제 주요 요직으로 나가려면 문과라든가 무과에 급제해야 돼요. 그래서 문반과 무반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반, 문무 양반 관료사회라고 그러죠. 문반과 무반. 자, 문과는요, 여러분들 속과에 합격해야 됩니다. 속과는 이제 생원과하고 진사과로 구성이 돼요. 생원과하고 진사과. 자, 초시하고 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이 초시고 2차 시험이 복시 합격하면 이제 생원 및 진사 타이틀, 이 둘 중에 이제 타이틀을 생원 혹은 진사 타이틀을 달고 어디로 들어가요? 서울대 성균관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균관. 최고학부. 자, 성균관에 들어가갖고 이제 생원과 진사 타이틀을 달고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생원과 진사. 그래서 이제 정기시험이 식년시예요. 3년마다 있는데 대과에 이제 응시하는 거예요. 그럼 대과는 3차 시험까지 있습니다. 초시, 복시, 전시. 3차까지 합격해야 돼요. 3차까지. 그래서 이제 급제를 한다. 33명을 뽑아요. 그럼 이제 고위 관료로 나가는 거겠죠. 급제 33명하고 무과는 이런 속과하고 대과 구분이 없고 그냥 초시, 복시, 전시 그냥 이렇게 단일 시험입니다. 무과, 초시, 무과, 복시, 무과, 전시 이렇게. 그래서 총 28명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물론 부정기 시험도 있어요. 근데 정기 시험이 3년마다 있는데 3년에 문과 33명을 선발하면 지금의 어떤 고시보다도 어려운 거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기술관 선발 시험이고.
자, 문과 식년시는 초시와 복시, 왕 앞에서 실시하는 전시 등의 세 단계로 치러졌다. 맞는 얘기. 문과도 문과 같은 절차를 거쳐 치르는데 최종 선발 인원은 33명이다. 땡. 물론 초시, 복시, 전시니까 뭐 형식은 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단 뭐 속과 대가 구분도 없는 것도 뭐 엄격히 따지고 들면 틀린 거고 33명에 28명 뽑는다고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보나 하겠지만 뭐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속과 합격자는 성균관에 입학하거나 그죠?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하급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그렇습니다. 기술관을 뽑는 잡과는 잡과 3년마다 치렀으며 분야별로 규정된 인원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이제 법률이라든가 그죠? 뭐 회계, 그다음에 뭐 의사 이런 거죠. 천문.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전문직들이죠. 자, 10번. 자, 10번도 굉장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고려시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편성된 부대. 와, 이건 정말 평이하게 물어봤죠. 별무반을 물어보죠. 윤관이 건의해갖고 이제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 편성한 부대죠. 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이건 제가 정리 안 할게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그죠?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 이 마귀를 대치한다. 항마군. 스님들. 얼마나 포스가 장렬하잖아요. 그죠? 자, 신의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삼별초죠, 이건. 최후가 편성을 했죠. 이제 삼별초. 그래서 좌별초에 자, 원래 최씨 가문의 이러한 어떤 보초를 쓰던 좌별초와 우별초에 몽고에 잡혀갔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의리를 지켰다. 그래서 신의군 합쳐갖고 삼별초.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여진족이 아니라 대몽항쟁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죠. 대몽항쟁. 됐나요? 자, 11번. 다음 우표에서 기념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쪽 잠깐 지울까요, 여러분들? 좀 설명을 할 게 있어갖고 이쪽 지우고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자, 이쪽 지워버리고. 지금 우표를 보면 왜 우표를 물어보나 할 텐데 위에 잘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표 왼쪽 오른쪽 위에 헤이그 특사 뭐 이렇게 돼 있죠. 헤이그 특사 파견한 거. 자, 요거와 관련돼서 알 수 있느냐예요. 이건 좀 선택지 때문에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1894년에 여러분들 1차 이제 갑오개혁이 처음 시행되고요. 1894년부터 이제 갑오개혁이 추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차 갑오개혁, 1895년에 3차 갑오개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을미년이라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그러죠. 그때 1895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을미년, 명성황후가 살해당하잖아요.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1896년에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간파천이라고 하죠. 아간파천. 아간파천. 자, 요 시기에 이제 고종황제 어떤 황궁을 요구하는 이러면서 이제 여러 민중 대회라든가 계모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단체 바로 독립협회가 이때 창설되고요. 자, 1897년에 고종황제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조선은 없다.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죠. 그래서 광무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부터 구한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한제국이 수립돼요. 광무년이니까 광무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자, 광무개혁.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있다가 1920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점점 조금씩 드러내는데 1904년 뭐 러일 전쟁을 일으키면서 1905년에 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되고요. 을사조약. 이때 이제 우리의 국권이 거의 반이 강탈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때 통감부가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이 을사조약의 어떤 만행을 우리가 알리기 위한 대내외적인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내적으로 언론 활동들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황성신문 이런데 이제 장지연의 시일야 방송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는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 이상설 이런 분들. 헤이그 특사 파견. 자, 요걸 이제 구실로 이때 이제 헤이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세계 열강들이 이제 만국 평화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일제 어떤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특사를 파견한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식으로 접수는 거절됐지만 뭐 외신 기자들이 많이 보도를 해주는 그런 건 없잖아 있습니다. 아무튼 요걸 계기로 이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죠. 강제 퇴위시키고 이어서 이제 군대 해산시킵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국헌 피탈로 넘어가는 건데 요 과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국권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렇습니다. 황국협회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출국하였다. 황국협회는 뭐냐면은요. 자, 독립협회가 여러분들 어떤 단체였어요? 계몽했잖아요. 이런 어떤 만민 공동회라든가 이런 것들. 만민 혹은 관민 공동회.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강연 활동, 뭐 연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대중을 계몽한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민중의 지지를 받고 심지어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밀어주는 이러한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일본이 요 독립협회 해산시키려고 황국협회를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어용단체예요. 황국협회를 동원해갖고 이들을 마치 정치 깡패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이거 해산시키는데 역할을 한 게 바로 황국협회예요. 그러니까 어용단체. 틀린 거예요.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다. 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12번은 가볍게 정리할 건데 다음은 고려와 조선시대 화폐 사용과 관련된 것이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거 지금 다 지우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근데 하나만 알면 풀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상평통보 제일 늦게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된 게 뭡니까? 사실상 우리 역사에서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건 상평통보예요. 그것만 알면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됐다. 리을에 숙종 때. 요것만 알면 이게 제일 긴 것만 알면 맞출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리을이 지금은 끝으로 하나만 가 있는데 지금 추세였으면 리을이 뒤에 가 있는 게 몇 개 있을 겁니다. 선택지가. 다 알아야 돼요. 자, 기억에 철전인 건원중보 고려 성종 때. 자, 그 다음에 디귿 은병 자 고려 숙종 때. 그 다음에 니은 저하 고려 공양왕 때. 고려 마지막 왕이죠. 자, 그 다음에 리을 상평통보가 널리 유통되었다. 조선 숙종 때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13번. 고려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 고려의 어떤 그 신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가족제도 혹은요 여성의 지위 있죠.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신분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백정 있죠. 백정을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있어요. 이제 조선 백정은 천민이지만 고려 백정은 그냥 농민이에요. 평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족제도 및 여성의 지위 관련해서 고려 때는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뭐 틀리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고려 중기까지 이어지다가 이제 조선 후기 들어가서 가부장제적인 이런 남성 중심의 신분 질서가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성의 재가는 별 문제 없이 행하여졌다. 사위와 매손자에게까지 음서 혜택이 있었다. 그래서 음서, 그죠? 이 문벌귀족 사회를 뒷받침해줬던 정치적인 특혜, 그죠? 음서. 무시험 관리 등용 제도죠. 쉽게 말하면. 무시험 관리 등용. 출생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하여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선 후기하고 잘 구별해야 됩니다. 조선 후기 들어가면 남녀별로 호적을 파요. 그 다음에 남성 중심의 이제 장자 우선 상속처럼 남성 중심의 이렇게 가부장제적 질서가 확립이 되는 거예요. 고려 초 왕실에서 성행하였던 친족 간의 혼인 풍습은 근친 간의 혼인 있잖아요.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틀린 거예요. 자, 14번. 자, 잘못 연결된 것. 박지원. 양반전을 저술하여 양반 중심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그래서 박지원 이런 소설 같은 거 많이 썼죠. 유득공. 금석과한록을 지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힌 건 김정희입니다. 여러분들 김정희.
자, 유독공은 여러분들 발해고에서 이제 발해사 연구를 했고요. 또 유명한 남북국 시대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죠. 이제 이 초문에서. 그 다음에 김정희가 쓴 또 대동지지 있거든요. 대동지지. 여기서도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유영은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의 개혁안으로 균전론을 주장하였다. 정약용 실학을 집대성했다. 여기 나오는 다 시험지에 따로따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좀 체크해 두세요. 자, 15번. 다음 회고를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딱 읽어보면 뭔가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의 완전한 어떤 이러한 통일을 이제 그런 걸 생각한 거죠. 그렇죠?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죠. 자, 화북지역의 조선독립동맹 김두봉. 조선의용대를 결성했다. 김원봉.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다. 양세봉. 자, 대한민국 개정 임시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취임한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추가해둘 거 한인 애국당 결성한 거. 자, 요것도 다 이제 알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1945년 12월에 우리 이제 광복 이후에 광복 몇 달 후에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신탁통치안 결의됐을 때 신탁통치 반대운동, 반탁운동 전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영구적으로 분단될 것 같으니까 이제 최후의 어떤 발악이라고 할 수 있죠. 남북 협상을 다녀오는 게 이게 김구 선생님이죠. 자, 됐죠? 16번. 다음 선언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금 아까 잠깐 제가 백정 설명 드렸는데 이거 나왔네요. 보시면은요. 1894년 갑오개혁 때 법제적으로는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신분제가 폐지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쌍놈이니 뭐 양반이니 이런 신분제가 법적으로는 폐지됩니다. 법적으로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유교 문화의 그 소산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냐 이거죠. 법적으로 폐지했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어떤 사회적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거예요.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차별 철폐 운동을 벌였던 이제 백정들 있죠. 그러니까 백정들이 조선 백정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민이라고. 그래서 백정들이 차별 철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제 단체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1923년에 조선 형평사입니다. 조선 형평사를 만들고요. 이제 형평 운동을 전개합니다. 형평 운동. 그게 바로 차별 철폐 운동이에요. 그래서 답이 될 만한 3번밖에 없어요. 어린이날을 제정했다. 어린이 잡지를 발간했다. 방정환 선생님 들어보셨죠? 색동해. 그 다음에 4번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며 기회주의를 배격했다. 이건 신간회. 신민회하고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7번.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1949년에 제정된 농지개혁법. 그러니까 이제 49년이니까 우리나라를 얘기하죠. 북한 이미 1946년에 토지개혁이 있었습니다. 1946년. 자, 1949년에 제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법은 1950년에 공포를 하는 거죠. 농지개혁법.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를 도모하기 위한 그죠? 토지 국유화를 원칙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몰수하는 거죠. 그죠? 무상몰수, 무상분배. 자, 그에 비해서 남한은요. 유상매입.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유상매입 유상분배라고 나오고 있죠? 유상분배. 그래서 상한선은 유상분배 상한선은 3정보 이하로 한다. 이렇게 상한선을 뒀어요. 3정보가 이제 상한선이에요. 뭐 3정보가 얼마만큼 크긴지 뭐 그건 몰라도 되겠죠. 그렇죠. 뭐가 틀렸습니까? 토지 수유의 3번에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 상한선 있잖아요. 틀렸죠. 자, 여러분들 이제 18번 국사 마지막 문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 가지가 쟁점이 들어있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지금 18번. 자, 이 박스를 보시면은요, 이 박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다가 7사 남북 공동 선명에서 천명했다. 그러니까 지금 7사 남북 공동 선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사 남북 공동 성명. 자, 이건 언제였습니까? 1991년이죠. 1972년이죠, 이건. 1972년 7사 남북 공동 성명. 그래서 쭉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끝에서 두 번째 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다. 그래서 우리 남한과 북한은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아니에요. 특수관계입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은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예요. 그럼 문제가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 최초로 남북한 정상이 만나 합의한 공동선언문은 2000년 여러분들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 이제 정상회담을 진행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6.15 공동선언을 했죠. 6.15 공동선언. 틀렸고요. 남북한 동시유행 가입. 이게 바로 같은 시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직통전화를 가설하기로 했다는 요건 요때 한 거예요. 요때. 1972년에. 그 다음에 경의선 철도복원 사업을 결정하는 계기는 이 사이에 한 겁니다. 이때, 이 시기에. 요때,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그래서 국사 문제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다 해설했고요. 상용한자 두 문제가 있는데, 자, 요 부분은 뭐 몇 개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도금이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해하실까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상용한자 보시면은요, 상용한자 이미 어차피 이게 지난 기출문제고 하니까 좀 유형이나 어떤 추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해서는 상당히 쉽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서 다음 중 한자의 한자 표기가 올바른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근래에는 아예 이런 어떤 용어라든가 아니면 틀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납부금 뭔가 이렇게 금전을 낸다라고 할 때 납부금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하다라고 할 때는 지금 뭐가 틀렸습니까? 요게 빠져야 되죠. 이렇게 쓰는 게 맞고 대기명령 보시면은 요렇게 여러분들 요 부분이 틀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 우리가 3건 행정부 입법부 할 때 그 부는 요걸로 쓰는 거고 이때 부는 이거 언제 쓰는 겁니까? 뭔가 단위 있죠. 그러니까 이 하위단이라든가 아니면 분류할 때 이때 쓰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틀리는데 3건의 어떤 행정부 사법부 할 때 눈으로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보시면은 요건 제가 도금을 다 해놨습니다.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보시면은 지금 이 고사성어 있죠. 이제 사자성어를 맞추는 건데 한비자는 요 순을 이상으로 하는 왕도 정치는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는 시대의 변천은 돌고 돌거나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친화하는 것이므로 이상적인 국가로 과거로 돌아가려는 복고주의는 진화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낡은 관습을 지키며 융통성이 없는 요거 이제 요 말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낡은 관습을 지키며 융통성이 없이 새로운 시대에 순응할 줄 모른다. 그렇죠? 그게 수주대토의 의미예요. 나머지 도금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 우천 쓸데없는 걱정 근심 나타내는 말 경강부에는 되게 많이 쓰는 말이죠.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거 낭중지추 뛰어난 인재는 부각된다.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뾰족한 걸 넣으면 튀어나오듯이 뛰어난 인재는 부각됨을 이제 빗대어서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수주대토 그러니까 이 경강부의 수주대토 이런 것들은요
다른 문제를 보더라도 지나가듯이 또 언급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사성어라든가 이런 사자성어들은 돌고 도는 것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유형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자 문제는요, 이제 이 한 회 갖고는 사실 두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감을 잡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회차를 좀 이렇게 모아서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정도로 2008년 해설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한국사하고 이렇게 상용한자 다 포함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